안녕하세요, 한창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거짓을 뒤집다. 부제는 항소에는 새로운 증거가 필요할까? 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결과론적으로는 항소에서 뒤집어서 승소한 사례예요. 하지만 결과를 알기 전에 항소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내가 항소를 결심하게 되고 어떻게 항소가 진행되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보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에 재산표 부분입니다. 제 의뢰인은 원고입니다. 피고의 채무로 피고 모친에 대한 채무 2억 6천만 원 정도가 잡혔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원고는 재산이 없어요. 이혼을 하고 애들도 키워야 되는 입장. 근데 피고는 아파트가 있어. 순가치로 따지면 이게 한 2억 6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게 기똥찬게 무슨 주장을 하느냐, 아파트가 2억 6천 정도지만 내가 피고 부모한테 빌린 돈이 마이너스 2억 6천이 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그래서 재산 분할을 내가 해줄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1심 판결의 결과를 보시면은 피고 모친에 대한 2억 6천만 원 채무가 인정되어 버려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1심에서 저희 원고는 재산 분할에서 폭망한 사건이에요. 저랑 이거를 항소를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항소를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의뢰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님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소에는 새로운 증거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증거가 나는 있으니까 항소를 할래요? 새로운 증거가 없으니까 항소를 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항소 상담을 할 때 새로운 증거가 있냐 없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요. 변호사는 뭘 보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질을 봐야 돼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형식이 별로 안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거를 비유적으로 가수의 비유를 해보면은 형식을 맞춘다는 거는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라는 거는 듣는 사람이 심금을 울리는 게 본질이죠. 여러분들께서 노래방에 가서 그냥 나 혼자 노래를 부를 때는 음정 박자만 맞춰도 100점이 나올 수 있지만 엄청 잘하는 가수들이 경연하는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에서 1등하는 가수가 음정 박자를 잘 맞췄기 때문에 1등을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음정 박자를 일부러 뒤틀어서라도 관객들한테 감동, 본질을 주는 가수가 1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라는 것도 형식이 안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냥 음정 박자 수준인 거예요. 전문가들의 경연, 이런 항소 사건에서 본질은 항상 형식적인 내용에 있지 않다. 새로운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나는 가수다 나가면서 음정 박자 맞추면은 나는 1등 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심금을 울려가지고 1심 판단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음정 박자 맞추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증거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찾으려고 하면은 추가로 낼 거 하나라도 찾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본질을 맞추고 구색을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항소를 고민할 때는 항상 내가 본질적으로 이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 이 사례에서는 그러면 상담할 때는 본질이 무엇이었냐면 방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만약에 상대방 피고가 아파트가 2억 6천이 아니고 한 10억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피고 부모한테 받은 내지는 빌린 2억 6천이 채무로 잡혀도 어차피 돈이 남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이 어느 정도 수준의 재산 분할을 받아올 수 있다면 똑같은 사례에서도 저는 항소를 하지 말라고, 저는 진행하기 싫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파트가 2억 6천밖에 없고 이거 항소를 안 하고 이 1심 판결대로 가버리면 저희 의뢰인이 재산 분할해서 받아올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의뢰인은 애도 키워야 되는데 피고 모친한테 빌린 이 2억 6천만 원이 채무로 인정된 것을 깨버려야 되잖아요. 본질은 우리 편이에요. 제가 가정법원 판사라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 버리면 원고가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었는데 받아갈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애들도 키워야 되는. 그러면 제가 가정법원 판사라도 어떻게든 이걸 빼주고 싶어야 되는 게, 분할을 어느 정도 해주도록 해야 되는 게 본질인데,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맞다는 거죠. 형식도 제가 안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게 2차, 2순위라는 거지 그게 형식이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1심 판사님 또 아마도 그런 고민을 했을 건데, 피고 모친한테 대한 채무를 이 1심 판사님은 왜
왜 인정을 해줘봐라 해가지고 이 사단을 냈느냐 이 말이죠. 일단은 이 사건을 접고 내 부모한테 받은 돈은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고 싶습니까? 빌린 돈으로 주장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보통은 어느 경우가 많아요? 내 부모한테 받은 돈이 증여 받은 돈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죠. 증여. 젊은 사람들이 시집장가 갈 때 받은 돈이 그게 다 빌린 돈이에요?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가정법원 판사님 또 바보가 아니잖아. 그럼 1억 원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니까 이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 빌린 돈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결혼할 때 1억 원 준 거는 줬겠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판사님들이 일단은 부모한테 돈을 받게 되면 원칙은 뭐다? 받은 돈 관계 때문에 그래. 남이 아니잖아. 남한테 받은 돈은 계좌이체로 받은 건 빌린 돈이겠지만 우리 부모가 내 시집장가 올 때 그냥 이체해준 돈은 애매하다면 뭘로 본다? 증여로 판사는 본단 말이야. 준 돈으로 보지. 그런데 예외 이걸 빌린 돈으로 빼고 싶으면은 예외를 입증해야 돼. 실무적으로 증여로 보기 때문에 빌린 돈으로 하고 싶을 때는 객관적으로 입증해야지. 그냥 내가 빌린 돈 큰 소리로 3번 외친다고 빌린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좌 입금 내역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지. 공정증서. 그냥 우리들끼리 쓴 차용증은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로 그게 과거에 썼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에 쓴 차용증은 그게 어제 쓴 건지 10년 전에 쓴 건지 이건 이제 알게 뭐야. 그래서 공정증서나 인증서처럼 작성일자가 명확한 서류가 찍혀 있든지 더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증여로 볼 수도 있어 판사가. 처음부터 부모가 증여로 주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깨지면은 대여금으로 주장하려고 미리 증거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이게 공정증서, 인증서가 있다고 100%도 아니에요 심지어. 하지만은 공정증서, 인증서 정도는 있어야지 과거에 작성한 차용증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일부 변제네요. 부모한테 10년 전에 돈을 받았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이자든 원금이든 갚은 내역이 없어. 그런데 이제 10년 뒤에 이혼소송하면서 10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빌려준 돈이 걸랑요 이렇게 주장하면 판사님이 아 그렇구나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혼인 파탄돼갖고 이제 소송하는 무렵 말고 이때는 뭐 얼마든지 짜고 칠 수 있잖아. 중간에 변제한 내역이라든지 독촉한 내역이라든지 객관적인 빌린 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냐 이래 본단 말이야. 원칙은 증여로 보고 예외적으로 빌린 돈으로 본다. 자, 이 사건을 1심에서 2억 6천만 원이라는 되는 거금을 거의 부부의 유일한 재산을 판사님이 전부 모친에 뭐라고 봤다? 대여금으로 봐버린 거야. 그런데 이 상대방이 낸 증거는 뭐가 있었느냐? 1심에서 1심 증거 당연히 차용증 만들어냈죠. 차용증 아까 제가 뭐랬어요? 공정증서, 인증서처럼 작성일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부모 간의 차용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의미가 없어. 그 다음에 계좌이체로 받기는 했죠. 그 차용증에 상응해서. 계좌이체라는 거는 있을 수 있어. 하지만 핵심은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 증여냐 대여금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차용증 의미 없다고 했고 계좌이체는 뭐 기본빵이고. 그러면 뭐가 추가로 냈느냐면 이게 이제 불리한 거예요. 1심에서 이제 우리 의뢰인한테 불리한 게 일부 변제한 내역을 낸 거야. 상대방은. 부모한테 받은 돈이면 일부 변제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변제 내역을 낸 게 불리하다. 두 번째는 녹취록을 냈는데 피고가 아주 교묘한 사람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증여를 했었어. 과거는 실제 전지적 관점에서. 근데 이 피고가 중간에 자기 엄마가 2억 6천이라는 돈을 주니까 피고가 돈 벌 때 아이고 엄마 고마워요 하고 일부 돈을 변제한 게 아니고 피고도 일부 돈을 돌려줬다. 그거는 또 뭐예요? 재증여죠. 피고 모친이 피고한테 증여를 하고 피고도 피고 모한테 증여를 한 거야. 이게 본질이야. 그런데 이 피고라는 사람이 저희 의뢰인이 1심 판결에 이렇게 난 이유입니다. 덫에 걸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기 배우자 원고한테 혼인 기간 중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녹음을 하면서 심지어. 그 내용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이런 말을 앵무새처럼 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원고가 크게 반응은 안 했어. 근데 원고는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빌린 돈인지 받은 돈인지 우리 의뢰인도 솔직히 말하면 뭐 정확하게는 몰라. 받은 돈으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대화하면서 피고가 우리 엄마한테 빌린 돈 이런 말을 해가지고 자기 녹취록을 만들어놨다. 아주 교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녹취록이 악영향을 미쳤고 1심 판사는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에 기해서 1심 판단에서 피고 모친한테 피고가 2억 6천만 원을 빌렸다는 판단에 이런 겁니다. 이 원인 분석도 무조건 내 관점에 갇히면 안 돼요. 1심 판사는 무엇 때문에 이 채무를 인정했는가를 알아야지
그걸 깰 방도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용증, 계좌이체 이런 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고 지금 이 4가지 논점 중에 3번, 4번 때문에 인정됐다는 거. 자, 그럼 내가 의뢰인한테 물어봅니다. 결의가 필요하다. 무조건 희망찬 생각만으로 항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의뢰인이 새로운 증거 하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나 변호사님 녹취록이 찾아보니까 뭐 한 개가 더 있다. 반대되는 녹취록은 이게 왜 빌린 돈이냐 약간 이렇게 조금 반문을 제기하는 녹취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제가 지금 표현이 좀 부정확한데 이걸 또 뒤집을 수 있을 정도는 또 아니야. 그러니까 잘하면 이걸 좀 상쇄시켜서 이 불리한 녹취록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잘하면은 수도 있겠다 정도란 말이야. 하지만은 이 4번 녹취록을 7을 0으로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우리한테는 여전히 일부 변제한 내역이라는 불리한 객관적 증거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항소를 결심하실 때는. 근데 이거를 내가 항소를 하자고 했어요. 일반론적으로는 제가 이 정도 증거 불리하고 하면은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은 본질로서 판단한 거예요. 이 차용증이 무슨 공정증서도 아니고 일부 변제한 내역도 솔직히 말하면 제 관점에서는 제 증여지 피고도 증여를 한 거지 어떻게 일부 변제 내역이냐 따지고 녹취록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시켜버리면은 제가 세모로 만들어냈을 때 본질이 우리한테 유리하다면은 이길 것도 같고 본질이 세모로 만들었을 때 불리하다면 질 것 같아. 근데 이 사건은 본질은 확실하게 우리가 유리하다. 10년 넘게 살았는데 자기 부모한테 받은 채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빵원으로 만들어버리면은 재산분할 거의 해줄 거 없다고 해버리면은 어떻게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 그게 본질이란 말이야. 이걸로 변론하는 거예요. 서두에. 그리고 깨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 의뢰인께서 항소를 결심했고 제가 2심 원고 대리인 들어가서 항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전. 저희 의뢰인 또 저도 아주 힘들게 항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했다 이 말이죠. 근데 항소 이유서를 제가 쓰면서 사건을 눈이 빠지도록 쳐다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이거 이겼구나. 이거 애매하지도 않다. 뒤집는다. 이거 채무 깨버릴 수 있다. 채무 아니다 이거. 이렇게 깨버리는 증거를 찾게 됩니다. 새로운 증거냐고요? 아닙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피고와 피고 모친 간에 작성된 언제 작성됐을지도 모르는 이 차용증이 상대방은 자기가 유리한 증거라고 제출하였지만 오히려 피고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제가 이거는 실제 차용증을 실제 증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메모장에 비슷하게 따라 적어봤어요. 실제로는 증거가 2개로 돼 있다. A 차용증 보세요. 2015년경에 작성된 차용증이고 차용액은 1억 3,600만 원 돼 있죠. 그리고 해당 시점에 실제 피고 모친이 피고한테 1억 3,600만 원을 이체한 은행 내역도 존재했습니다. 두 번째 B 차용증 보세요. 차용일은 2019년입니다. 무려 4년 뒤죠. 차용액은 1억 6천만 원. 추가로 자기 모친한테 돈을 빌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19년도에도 1억 6천만 원이 정확한 날짜에 피고 모친이 피고에게 계좌 이체한 내역은 존재했습니다. 자, 3초 시간을 드릴게요. 이 차용증 뭐가 문제입니까? 1초, 2초, 3초. 오타가 있다. 발견하셨나요? A 차용증에 보시면은 1억 3,600만 원 옆에 한글로 1억 6천만 원이라 오타가 있어요. 하지만 오타를 발견한 거는 30%밖에 발견을 못 하신 거예요. 이 오타의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힌트를 드리자면 만약에 1억 1천만 원이라는 오타였다. 이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걸로 못 뒤집습니다. 근데 15년도 차용증의 오타가 1억 6천만 원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왜 큰 의미가 있습니까? 19년도에 실제로 빌렸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입금받은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기 때문이죠. 이게 이 차용증이 진짜로 15년도에 작성된 차용증이라면 4년 뒤에 빌려줄 금액을 정확하게 1억 6천만 원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19년도에 빌려준 금액을 15년도에 가로에 한글로 오타로 기재를 해놨잖아요. 이거는 뭐다? 100%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죠. 15년도 1월에 작성된 차용증은 절대로 15년도 1월에 작성된 차용증이 아니다. 19년도 12월 이후에 작성된 거다. 1억 6천만 원 차용증을 만들 때 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 두 차용증을. 그걸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그죠? 15년도 차용증이 어떻게 1억 6천만 원 오타가 있냐 이 말이에요. 19년도에 미래에서 빌려줄 금액을 어떻게 15년도 차용증의 오타로 기재.
결론적으로는 본질은 뭐예요? 19년도도 아니고 20몇 년도에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채무를 주장해야 되니까 피고가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소송 과정에서 차용증을 동시에 2장을 만들어 가지고 증거랍시고 제출한 거지. 자기는 과거의 이체 내용만 믿고. 그런데 작성하던 피고든 피고 모친이든 실수로 그죠? 금액 2개를 동시에 작성하다가 1억 3,600만 원 옆에다가 오타를 기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소유서 쓴 부분의 요지만 제가 좀 편집한 걸 보여드리면, 이 차용증을 연습장에 썼는데 4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동일한 연습장에 쓰면서 1억 6천만 원 쓰면서 이제 오타로 기재했기 때문에 15년도 1월 달에 작성한 차용증은 100% 가짜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19년도에 작성한 차용증도 이 같은 세트잖아요. A 차용증, B 차용증. 전혀 신빙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2심 판결문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판단됐는지. 불인정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피고 모친에 대한 채무 2억 6,100만 원은 판사님이 인정 못 해주겠다 이래놓고 그 이유를 달아놓은 거를 옆에 보시면은, 자기 아들한테 피고 모친이 1억 3,600만 원하고 1억 6천만 원을 계좌 이체해준 사실은 판사가 알겠어, 인정하겠어. 근데 그게 문제는 빌려준 돈이냐 준 돈이냐가 핵심이지. 그리고 피고가 아까 제가 일부 변제 주장했잖아요. 그죠? 자기 엄마한테 3,500만 원을 다시 돌려보낸 것도 알겠어, 너는 일부 변제라고 주장하고, 원고 쪽 변호사 한 변은 그냥 엄마가 증여해준 게 고마워서 과거에 우리 아들도 재증여를 한 거라 이렇게 주장하지. 근데 그것도 비정기적으로 돈을 보냈어. 매달 원금 이자를 보낸 것도 아니야. 그리고 판사님이 이제 제가 아까 변론한 내용에 대해서 보세요. 차용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의 용지에 같은 종류의 연습장에 작성된 게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핵심적인 거, 차용의 기재에 오기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아까 제 변론 내용을 판사님 봤기 때문에 그 오기가 단순 오타가 아니고 그 차용증 둘 다 가짜라는 게 너무 티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피고는 또 교묘하게 악질적으로 뭐를 했냐, 자기 엄마를 통해 가지고 민사 판결까지 받았어, 뒤늦게. 하지만 그 민사 판결도 판사님은 차용증이 뽀록 났으니까 인정 못 해주겠다, 그거 뭐 파탄될 무렵에 얼마든지 가짜로 짜고 치는 지급 명령을 그렇게 받아냈기 때문에, 민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민사 판결조차도 채무로 인정 못 해주겠다. 대신에 피고 엄마가 피고한테 돈을 증여해준 거는 맞으니까 기여도를 판단할 때 내가 판단해 줄게, 그걸로 넘어가,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2심 판단 주문 보시면은 1심 판결 주문 사망 재산분할 판단에 대한 것을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한테 재산분할로 1억 1,100만 원 줘라. 이 사건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도 교묘하게 증거를 준비했고, 이걸 어떻게든 자기 엄마의 채무로 만들기 위해서 소송까지 감행하고 차용증도 허위로 만들고 하다가 2심에서 거짓말이 들통나서 패소하고 저희 원고가 뒤집어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오늘은 2심 항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